신도시 대장단지 말씀하셨는데 주목할 만한 단지는 도대체 어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장이다. 이게 약간 제가 말을 잘못하면 싸움 나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일기 신도시를 키워드를 딱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를 주목해라. 무엇이냐면 바로 역세권입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가 뭐 다 합쳐서 29만 세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파트 뭐 분당도 뭐 분당이 좀 넓어야죠. 어느 분당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용적률이 낮은 곳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키워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있습니다. 제가 분당은 원래 뭐 분당만 하더라도 뭐 사업성이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분당도 싸우고 있으면 뭐 다른 데 일산, 중동, 삼본 이런 데는 오죽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분당이 사업성이 확 높아질 만한 곳, 중동에서도 사업성이 높아질 만한 곳, 그거는 아까 말했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용적률 500%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를 시켜준다 했었을 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용적률 500%를 만든다고 하면 진짜 쫙쫙 높아지고 완전 닭장이 완전 되거든요. 닭장 아파트죠. 근데 그거를 아까 일기 신도시 다 합쳐도 인구가 거의 100만이라고 했는데 이걸 용적률 500%다 풀어주면 인구가 도대체 몇이 될까요? 200만 그렇죠. 넘어갈까요? 그럼 인프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 가지고는 모자라서 살기가 불편해지겠죠. 그렇죠. 아니면 더 만들면 되죠. 근데 만들 땅이 또 어디 맞아요. 뭐 학교를 갖다가 막 10층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막 올려줄 수도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 위의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셀코 TV 보면서 용적률 500%인데 뭐다 다 해놓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친한 연구원 분들이라든가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무튼 이제 도시계획을 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얘기해보면 용적률 500% 일률적으로 다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에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당장 학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들 차를 끌고 나오면 다 이게 교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 500%는 공약이기 때문에 하긴 할 거고, 그러면 그 대중교통 흡수가 가능한 역세권만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예를 들어 200%가 넘어가는 단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긴 용적률 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재건축은 어려워 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재건축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덜 붙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가 사업성을 용적률 500% 해주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분당이라서 분당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역에 가까운 데들 뭐 임해역, 서현역 많잖아요. 그리고 뭐 중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천시청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역세권 주변을 보는데, 이 역세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이거는 역시 잘은 모르겠지만 한 300m에서 한 500m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게 훨씬 간명하다. 근데 하여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보다 더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 보통 인력 갖고 시작하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집이니까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예. 그런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재건축은 조금 어렵죠. 제가 일기 신도시를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부천 중동 같은 경우도 한 2억 초반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억보다도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을 인간은 뭐 재개발 재건축 여기는 못 봐요. 그리고 그냥 뭐 저기 노원구 끝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인서울은 못해도 2, 3억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억 미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빌라 시장도 서울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재개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도 재개발 또 규제 완화해주면서 신속통합기획 풀어주겠다, 또 모아주택 또 신규 지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빌라 지역들이 이제 빌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은 조금 노후도가 괜찮다, 좀 가시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곳들은 2, 3억이 좀 넘게 필요해요. 근데 2억 미만은 진짜 리스크가 높긴 한데, 근데 약간 또 이게 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후도가 맞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바람만 불었다면 억 단위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빌라들조차도 막 몇 천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 막 다 올라가니까 가능성을 보고 올라가는 게 있고, 약간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노후도가 안 맞는 데서 사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서울의 아파트들이 미친 듯이 올랐지 빌라는 별로 안 올랐었어요. 상대적으로. 빌라가 너무 저평가가 됐었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너무 싸다. 그리고 또 뭐 아파트를 사고 싶어 못 사는 사람들이 빌라라도 살까?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시각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1,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빌라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저도 생소한 이름인데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 모아주택은 뭐예요? 아, 그 모아주택이 앞서 말했었던 그 빌라 붐이 형성된 것 중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 빌라 몇 개를 모은다는 얘기. 아, 이제 모아주택의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익숙하잖아요. 이전 시간에도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아서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이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멸실시키고서 다시 신축하는 게 재건축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그 모아주택을 말하기 앞서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설명드려야 돼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의 소규모 판이다 라고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재개발이 길을 갖다가 다 막 밀어가지고 광역으로 하는 게 재개발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주민 반대도 있고, 이게 뭐 너무 주민 재산권 또 침해하고 너무 그렇게 막 동의를 가지고서 싫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전 정권에서는 작게 가라. 그래서 가로주택인 게 가로 즉 길 가짜거든요. 길을 보존한 상태에서, 즉 길 내에 있는 그런 권역 내에서만 새로 재개발을 하는 게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모아주택은 뭐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비판들이 나홀로 아파트 양산한다. 그리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그 재개발 지역이 낙후된 것 중 하나가 그 길이 좁고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 환경이 안 좋은 건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해봤자 뭐 안 된다라는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새롭게 나선 정책 중 하나가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가지고 조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면 조금 광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겠다는 게 모아주택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개발이랑 또 뭔 차이야? 라고 말해볼 수 있을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재개발이 훨씬 좋고요. 완전히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새로 깔기 때문에 재개발이 좋은 거고, 모아주택은 재개발이 하위 호환 정도로 이해하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모아주택 같은 건 그 빌라 밀집 지역들도 많고 노후도 높은 곳이 많은데 희소식이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에 뭐 이제 재개발만 있었을 때보다도 모아주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노후도 요건이 훨씬 더 낮거든요. 일반적인 재개발은 노후 동수가 66% 이상이어야 되는데 모아주택은 57%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재개발 안 되던 곳이 모아주택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뭐 빌라 가격 상승에 일조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그 노후도가 재개발보다는 낮다 하더라도 57%라는 비율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모아주택이다, 뭐 신통기획이다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노후도를 맞췄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고 이 노후도라는 게 언뜻 봤었을 때 그냥 이 지역 낙후됐는 데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상 이 노후 동수에 대한 이제 노후 연차에 대한 기준이, 최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이제 3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보고, 그 위에 대한 사항들 뭐 벽돌조라든지 기와조라든지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가야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준이 다른데, 이제 노후도 기준 요건이 20년이 넘어간 것을 노화됐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66% 이상, 57% 이상 이걸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에요. 그럼 무슨 권리냐? 입주권에 대한 권리. 우리가 빌라를 왜 사요? 빌라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니까 사는 건데, 근데 나는 아파트를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빌라랑 못 받는 빌라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 일명 지분 쪼개기 한 빌라들은 입주권을 안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시점 이후로 막 대지 분할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애들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일반적인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즉 앞으로 공모하는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새롭게 지어진 빌라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그 모아주택 후보지 공모 결과 발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막 지어진 빌라들은 또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되겠네. 꼼꼼히 챙겨야 되겠네요. 네. 뭣도 모르고 샀다가 나는 그냥 현금 청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재개발 입주권은 사실 더 복잡하긴 한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축 빌라 분양하시는 분들이 막 이거 막 다 되는 것처럼 막 이거 입주권 나온다 그렇지. 하면서 분양을 하거든요. 본인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15년 이상 걸리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4, 5년 만에 가능하다라고는 해요. 가능할까? 그렇죠. 네, 이게 네.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이제 절차상 예를 들어 재개발에 있는 관리 처분인가라는 게 모아주택에는 없고, 즉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실질적으로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얼마나 빨리 갔었는지 사례를 봐야 되잖아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막상 보면 뭐 5년 만에 한 해대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직접적인 비교 사례로 보기에는 어려운 게, 그때는 규제 때문에 막 7층짜리로 지어진 이게 뭐 아파트야 싶은 막 조금 높게 지은 빌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지은 애들이 막 그렇게 5년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4, 5년. 그러면 조금 우리는 모아주택 일반적인 가로주택도 아니고 이제 층수도 규제를 풀어가지고 좀 높게 지을 수도 있고 좀 모아서 크게 간다 했잖아요. 과연 그렇게 5년 조금 어렵다. 그럼 이게 몇 년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한 사실 7년에서 이것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겠죠. 왜냐면 결국 동일 모으는 데까지만 내부 조율이 해도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동일 요건이 또 모으는데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결국 공사 기간을 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도 다른 절차들 다 빼준다 하더라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예를 들어 났어요. 2주 철거할 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만 1, 2년 잡는데, 그렇죠. 뭐 모아주택은 뭐 우린 6개월 만에 2주 철거할 수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일반적인 아파트들 공사가 30개월에서 36개월, 즉 2년 반에서 3년이거든요. 근데 모아주택도 예전에 뭐 7층짜리 지을 때는 뭐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15층, 20층 이렇게 짓겠다. 그럼 공사 기간 똑같거든요. 그럼 이미 물리적으로 못 빼는 기간이 3년이에요. 거의 3, 4년은 못 건드려요. 그러면 1년 만에 좋았어요. 인가하고 인허가 다 통과하고 이게 가능하냐?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급이 귀하니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아이고 아파트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5년 안에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하나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오세훈표 신통기획이라고. 맞습니다. 네, 신통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속통합기획도 뭐 빨리빨리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원래는 공공기획에서 처음 출발했다. 공공자가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해가지고 신통기획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통기획도 후보지들이 작년에 이미 먼저 발표들 쭉 했었어요. 얘네들도 이제 본 지구 지정,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2022년도도 신속통합기획도 후보지 지정할 계획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묻는 것이,
일단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미 지정된 곳들은 또 비싸잖아요. 공덕, 뭐 청파 이런 데.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이렇게 이미 지정된 곳들은 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쫙 높아져 있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될 곳들을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여기 예정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아주 감사하게도 어디가 될 것인지를 서울시에서 찍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 서울시가 여기 된다라고 말한 거는 공식적으로 없는데 될 거라고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식이냐면, 신속통합기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서울시 전역에서 102곳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102곳을 서울시가 다 검토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구청별로 4개씩 추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곳들은 뭐 11개씩 신청한 데도 있는데 다 커트를 하고서 4개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 4개를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를 뽑았죠. 그럼 탈락한 3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 탈락한 3개를 봤었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데들은 그냥 버리는데, 여기는 지금은 이번에는 선정은 안 했지만 정비가 필요해 라고 느끼는 데도 있겠죠. 그런 곳들을 서울시에서 그냥 놔두면 이제 신축 빌라를 짓는 분들이 뭐 노후도를 떨구면서 사업성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또 신축행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 구역 지정을 했느냐, 건축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지정했다라는 거는 고시가 있겠죠. 어디를 지정했는지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 표에 막 띄울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올 텐데, 그 지역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는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땅을 뭐 재개발 해줄 것도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놓고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해놓고,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그렇죠, 재산권 침해죠. 이 길어지면 분명 반발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했다라는 거는 지정할 만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도 참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재산권 침해 사항을 그냥 멋대로 지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붕 뜰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는 지역들이 이제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2023년도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2024년도라든지 계속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유력 후보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투자할 때 알아야 될 꼭 요거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는 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은 앞서서 설명드리긴 했었어요. 아까 뭐 권리산정 기준 얘기도 해드렸었고, 근데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 혹은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부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나는 무주택이다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신속통합기획이 이제 지정될 걸로 이제 뭐 유력하긴 하지만, 해당 지역들은 또 그 신통기획이 된 건 또 아니잖아요. 느낌상 될 것 같다인 거지. 또 된 것도 아니고 또 거래 제한도 묶여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또 못 사죠.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어요. 오히려 기회로 보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나는 무주택자가 아니야. 어떻게 하지 했더니 내 자녀는 집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뭐 30대 자녀 얘기했었을 때 그래도 서울을 사주고 싶은데 좀 뭐 15년 걸려도 또 서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신통기획 중에 위치 좀 괜찮은 데들을 갖다 보고, 자녀가 성인이잖아요. 세대 분리를 하는 거죠. 그건 자녀는 무주택자잖아요. 그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뭐 후보지로 추정되는 곳을 추정되는 곳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도 팁이라면 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거기 들어갈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딴 데 살면서 그냥 사면 안 되고 내가 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셀코TV 투비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밸런스 게임으로 가볍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 드리면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비싼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기대감 구축 아파트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구축 재건축 예상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뭐 결국은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되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더 올라가거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는 실거주를 하는데, 이제 신축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횡보하는 장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내가 아무리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도 1원도 안 올라가요, 10년 동안.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납부하고 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계속 10년 동안 가격이 횡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살기 어려운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가 되면 가격이 따라가는 거죠. 네. 즉 투자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몸테크는 해야 된다는 그쵸. 거,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네. 부분들. 그래서 그럼에도 라이프 사이클. 불구하고 네. 이쪽을 선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서울의 빌라와 경기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서울의 빌라, 경기도의 아파트. 저는 서울의 빌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빌라. 이유는 이미 이전 편에서 다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좀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었나요? 제법 올랐어요. 오히려 요즘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에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네. 오히려 진짜 심한 데는 뭐 3억도 빠지고 맞아요. 있고. 근데 서울 빌라들은 요즘 어떻다고 올라요. 했죠? 네. 올라가고 있다고 네. 했죠. 그게 이제 재개발 가능성들 네.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역시 사실 이거를 단언하기 좀 어려워요. 앞선 질문이랑 똑같이 내가 실거주는 솔직히 서울 빌라는 무리죠. 네. 근데 이제 투자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서울의 이제 빌라들, 여기서도 그냥 아무 빌라나 다 사는 게 아니라 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노후된 빌라들을 샀다.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투자적인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 얘가 신축 아파트로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기도 아파트냐 서울 아파트냐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 이제 빌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실거주가 솔직히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약간 조금 생긴 정책 있죠. 우리 맨 처음에 네. 상생 임대주택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면서.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네. 임대료가 안 올라요. 네. 전세 금액이 거의 그냥 몇 년째 횡보기 때문에 알아서 다 착한 임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한 번 더 주고 2년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또 될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의 빌라, 물론 이제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입니다. 아까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네. 이런 데는 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오히려 뭐 실거주 생각하면 경기도 아파트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오히려 투자로만 보았을 때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일산과 파주 운정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라면 일산으로 가겠습니다. 일산. 뭐 파주보다 일산이 위치가 더 이제 서울과 가까운 것도 있고, 네.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산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대중교통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깔려 있습니다. 학군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로 한 이제 재건축 호재들이 쭉 줄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산, 그리고 깨알팁 알려드렸었잖아요. 일산에서도 어디? 일산 어디였죠? 역세권. 맞습니다. 이제 역세권. 나 분당만 역세권. 일산 분당 다 역세권. 네. 역세권이 용적률 500%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라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약세권을 중점적으로 먼저 봐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지금이 가장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특히 실제 시장도 뭐 떨어지는 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올라가는 데들은 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장이 끝났어가 아니라 저기는 왜 또 올라가지? 이거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현 정권의 테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규제 완화,
이런 규제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를 잘 공부해 보면서 가다 보면 즉 틈은 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얘기 들어보다 억 단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나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는 괜찮지만 근데 자녀한테 해주려고 했었을 때 아,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증여세까지 내면서 어떻게 해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일기 신도시도 뭐 분당만 있는 게 아니다. 뭐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2억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더 소액으로도 서울의 이제 빌라들, 물론 서울의 빌라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찾아보다 보면 길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